같은데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60분이죠? 원장님? 네, 50분에서 60분. 60분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정보,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2026학년도는 저희 나라는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고시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3년 6개월에 4년 고시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년 후에 있을 입시가 발표되지만 그 기간에는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 많잖아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뭐 교육제도가 확 바뀔 거다. 교육제도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2027학년도까지는 변화 없습니다. 저희 나라 제도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요.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중3이죠? 자녀들이. 네, 그럼 제일 관심사가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죠? 고교 학점제가 2028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학교에서 적용되어지는 학년이 2026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제일 많으실 텐데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크게 정해진 게 없고 정확하게 확정 발표하는 거는 내년, 그러니까 2024년 4월 달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발표되어져 있는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크게 지금과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모티브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공정하게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바뀔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딱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방금 소개를 하셨으니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회사 자랑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대학의 신입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26학년도에는 과연 몇 명 정도가 대학 입학을 지원을 할 건지, 또 당해 연도에 대학별 모집 인원은 전형별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를 먼저 추정을 좀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 그럼 그런 전형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선발 평가 기준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럼 이런 전형이 있고 이런 입시 제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회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에 의해서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정치예요. 2026학년도에 황금 돼지해라 그러죠. 황금 돼지해라 그래서 계속 학령 인원이 줄다가 2027학년도에 약 5만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출생 인구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출생 인구에서 고3까지 지원을, 즉 다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연도별로 쭉 내보면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뭐 그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44만 명 정도가 고3으로 진학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학생이죠. 재학생의 고3으로 응시, 즉 대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응시하는 인원의 평균 변화율을 따지면 한 36만, 37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는 졸업생인데 이건 해마다 그 재수를 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작년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문이과를 통합해서 수능 시험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불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한테 치여서 전년도 놓고 보면 인문계열 학생의 재수생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만 대충 평균을 냈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16만 명 정도가 다시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업에 대한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최상위 고등학교죠. 뭐 상산고나 하늘고 또는 과학고 이런 데를 다니다가 내신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2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서 수능 준비를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또 대학을 포기했다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포기했다, 안 되겠다, 다시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2021학년도에 거기 만점자 중에 수능 만점자 중에 한 명이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보면 한 14,000명 정도 해서 2026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만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추정수입니다. 나중에 26학년도 돼서 47만 9천 명 아니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7만 9천 명, 한 47만 명, 48만 명 이쪽 선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선에서 응시를 하게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25학년도보다 26학년도에 이렇게 증시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그럼 대학별로 모집하는 인원은 어떻게 될 거냐? 전국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요즘 작년, 재작년부터 가장 이슈가 되는 얘기가 정시 모집 인원을 40%로 확대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시가 없어질 거다. 종합전형이 없어질 거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수도권과 그 다음에 전국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국에 있는 198개 대학들 중에서 정시 인원을 40%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 대학은 198개 중에 16개 대학만 해당됩니다. 16개 대학, 나머지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를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16개 대학이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들인 거죠. 흔히 말해서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전동숲 요 라인에 들어가는 16개 대학들이 40%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유는 그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너무 과대했던 거죠. 대표적인 게 고대죠. 80%가 넘게 그렇게 뽑았었으니까 정원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16개 대학은 전부 정시 인원을 40%를 반드시 맞춰라 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졌던 겁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기 편하게 2019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를 크게 해놨는데 그럼 왜 2026학년도는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2026학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대학에 대한 요강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하면 모집 요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과에서 몇 명 뽑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고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것들은 당해년도 4월 달에 발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가 23학년도잖아요. 그럼 23학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올해 4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모집 기본 시행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정돼서 발표되어 있는 거는 2024학년도까지예요. 그 이후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아마 조금 이 모집 인원은 지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22학년도부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모집 정원을 인원을 줄이고 있죠. 계속 대학 정원을 34만 명 정도 되는 걸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저 밑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생존하기 힘들고요. 작년 경우를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만 인제대학교 그러면은 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제대학도 작년에 병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후배 중에 이제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그러죠. 국립대.
충남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모든 지방권에 있는 그런 그 사설 사립대학교들 같은 경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름 뭐 들어본 적 별로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교수들이 영업을 다녔었어요. 할당량이 나옵니다. 뭐 교수당 10명. 신입생을 영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충남대 교수가 영업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남대 교수도 충남대 국립대 역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인원은 대학 모집 인원은 줄을 걸로 보고요. 어쨌든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은 토탈 34만 4천 명 약간 줄었죠. 약간 줄었습니다. 34만 4천 명 정도를 모집할 거라고 보고요. 수시와 정시와 모집 정원을 연도별로 쭉 이해하시기 숫자로 보면 그냥 표가 안 나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시는 2022학년도에 줄다가 다시 23, 24학년도에는 증가를 하죠. 반대로 정시에는 2022학년도에 여기 준 것만큼 늘었다가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증시 여기 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갈 거고요. 아마 2026학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보다 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수도권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있던 숫자와는 좀 다르죠. 그래프를 저기 비교를 해봤는데 수도권에 여기 파란색이 수시고 수시 모집 인원이고 빨간색이 정시 모집 인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저 수시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한 편차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연도별로 놓고 보시면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죠.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를 100분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00분위로 놓고 보시면 2020학년부터 24학년도까지를 보면 수시 모집은 전국 단위에서 약 거의 평균 78% 정도가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약 21%에서 23% 정도를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국한시켜서 놓고 보면 수시 모집이 약 64.4%, 정시 모집이 35.6%.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도권으로 국한해서 놓고 보면 수시와 정시 비율에서 정시 비율이 좀 더 올라가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16개 대학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와 전국 단위로 봤을 때와 수도권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편차가 좀 꽤 벌어집니다. 한 15% 이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간에 수시 모집이 없어진다. 그건 루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얘기인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수시 모집에 좀 더 사실은 호감을 갖고 있는 전형이죠. 몇 개 대학의 입학 처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정시 모집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립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수입원이잖아요. 근데 정시 모집으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의 입학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기계공학과인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밑에 있는 대학의 기계공학과는 가기 싫고 그 대학은 가고 싶고 하니까 어떡하나요? 농경제학과를 가죠. 그러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고 저걸 공부하고 싶었던 애가 농경제학과에 들어가면 그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심지어 연대 간호학과는 요즘엔 간호학과 남학생 여학생 없이 구분 없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간호학과 교수들이랑 얘기해보면 대놓고 남학생 안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2학년 때 대거 탈락하거든. 중간에 빠지니까.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가 어쨌든 간에 학생이 3년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학과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를 했던 학과이기 때문에 탈락률이 거의 제로랍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자체를 만든 게 서울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입시 제도를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거꾸로 요즘은 일본 문부성에서 서울대에 연수를 놉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너무 편향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가장 큰 거는 조국 사태였죠. 조국 딸과 나경원 씨 아들의 문제였던 건데, 근데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제도가 아니고요. 입학사정관제 때 진행됐던 겁니다. 입학사정관제와 종합전형의 차이는 입학사정관제는 학교 외부에서 했던 활동을 다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쳤던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내 외에서 벌어지는 일어난 일들은 학생부에 일체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입시 전 얘기인 거고요. 하여튼 수도권과 전국을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026학년도의 입시 특징은 뭘 거냐라고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2024년, 25학년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가 아까 보신 대로 출생 인원의 소폭 증가로 인해서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걸로 예상되어지고요. 세 번째가 교과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학년입니다. 이건 전면 시행이지 대입 반영은 아닙니다. 반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기 학점제에 크게 큰 세 개 틀어 놓고 보시면 첫 번째 변화가 이수 단위가 준다는 거예요. 이수 단위가 지금 현행 이수 단위는 204단위인데 이게 198단위를 줍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수로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지금 34시간을 수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32시간으로 줍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큰 거고요. 가장 큰 거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확대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는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일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저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목고, 즉 과거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업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 과거에서는 고급 수학이나 이런 걸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평가 비중이 여기가 당연히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고등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죠. 일반적으로 한 5등급 때 정도 되면 서승환 라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5등급이 나오면 기차 타야죠. 기차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등하지 못한 것들을 해소시키겠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목고등학교나 자율적으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은 다 들을 수 있게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선택권이. 그런데 이마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말 많이 나오잖아요. 수능을 1년에 2번 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말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가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절대평가의 과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크게 나눠서 공통교과목은 지금 현행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선택 과목들은 전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이건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수능제도를 놓고 보면 수학을 가지고 예를 들면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 학생이 그 중에서 미적분이냐, 통계냐, 또는 기하냐 이건 선택이잖아요. 그럼 수원과 지금 여기 고교학점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은 1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수상 하잖아요. 이건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런데 수원과 수투는 문과나 이과나 다 같이 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공통 과목으로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학년 단위로 잘라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모순이 생기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를 놓고서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선택권을 넓혀준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마저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24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럼 26학년도에 고교 확정제는 어떻게 뭘 한다는 얘기인 거냐?
확정된 그 성적 기록 방법을 갖고 누적해서 기록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반영하는 시점은 28학년도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뭐 꽤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학교가 진행이 되기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들은 그 근처 학교로 공통 학교들이 모이려면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모이려면 마을 버스 타고 2시간 기다렸다가 1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또 하나가 그럼 이제 선택 과목들이 지금 고급 수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로 진로를 선택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미용을 선택할래. 그럼 특성화고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말이 많아서 아직 확정돼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을 이때 한다라는 거 외에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26학년도부터 혹시 우리 애를 나는 중등 교사가 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가능했는데 이제 2026학년도부터는 사범대를 필수로 졸업을 해야지만 중등교사가 가능합니다. 그 교원 수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지금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26학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애는 의사를 만들어야지 또는 약사를 만들어야지 또는 간호대를 보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여기는 없겠습니다만 요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드시 지방에서 그 지방 예를 들어서 그 뭐 경북대다 그럼 경상도 내에서 거주지를 경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을 반드시 40%를 정원에 40%를 선발해야 됩니다. 의무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20%요 두 개 학군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 거주 지역 학생들의 정원의 40% 거주 지역 학생들에서 선발을 하게끔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하고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불리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진짜입니다. 기존에도 그랬어요.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형 이런 걸로 지원하기 위해서 남양주로 이사 가시고 이런 분들 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아이를 이런 의학 계열로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형들이 이렇게 인원이 변하겠구나 하는 거는 봐줬고요. 그럼 대입 전형은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정시, 수시 이렇게 나눠서 저희는 선발을 하지요. 정시, 수시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는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아마 이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드시 수시에 있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크게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해당되는 게 뭐 이런 거죠. 특성화고 졸업생. 그래서 특정화고를 졸업해서 특정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과. 이거 대학 가기 쉬워요. 막 한양대 이런 데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요. 왜? 잘 모르셔가지고요.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시에도 있는 전형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원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이라는 거는 수능 위주 전형 예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그냥 통칭해서 정시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시려면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이 있죠. 수시 전형은 아시는 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제 학생들이 수시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세 개 전형이고요. 실기 실적 위주 특기 전형이라 고 일반적으로 그러죠. 이건 계속 대학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정시를 확대시켜줘야 되잖아요. 정시를 확대시켜줘야 되니까 여기서 확 줄이는 건 싫고, 그러니까 여기도 일부 줄이지만 여기에서 줄여서 옮기고 있죠. 대표적인 연대 같은 경우에 보면 국제전형 같은 경우 반토막 냈잖아요. 원래 국제전형이 특기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반토막 내서 반은 종합으로 옮기고 반은 특기전형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전형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백분위는 전체 모집 인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정시부터 수능 중심 전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문이과가 폐지됐죠? 관심 없으신가요? 아직 멀어서? 2022년도, 2학년도, 학년도와 연도는 다른 건 아시죠? 2022학년도에 문이과가 폐지됐습니다. 사실 말이죠, 폐지지. 저희 나라 교육부의 교육과정에서는 문과, 이과라는 용어가 아예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대학에서 문과와 이과, 즉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나눠서 선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자연계 반, 인문계 반을 나눴던 거예요. 나눴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2022학년도에 그것마저 이제 폐지시키겠다 해가지고 네 맘대로 선택을 해. 이제 이거죠. 그래서 과학 탐구를 선택을 하든 사회 탐구를 선택을 하든 과학 한 과목, 사회 한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하든 니네가 하고 싶은 공부해 라는 취지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지리와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고 기계공학과를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죽어나는 게 누굴까요? 교수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 우리 대학에 이과로 들어오려면, 자연계를 들어오려면 수학은 반드시 통계하지 말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만 선택을 해. 라고 지정을 해버린 대학교가 56개 대학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56개 대학 안에 보시면 우리 애는 적어도 이 정도는 보내야지 라는 대학은 다 들어있죠. 그죠? 나머지는 기차나 버스를,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공대생이나 자연계열을 공부하겠다 그러는데 물리나 이쪽을 공부하지 않고서 와서 기초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정을 해놔버렸고요. 확률과 통계를 지정한 대학도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어떤 특징을 갖는 학교일까요? 한의대를 인문계에서 뽑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이과 들어오려면 과학 탐구를 반드시 해. 과학 탐구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봐라고 지정한 대학은 62개 대학입니다. 의미가 있나요? 앞에 이게 나눠놓은 게 의미가 이게 야 니들 마음대로 불러서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행정과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대학 행정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가 과목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2020 수능서부터 절대평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제2외국어를 보던 학생들은 서울대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반드시 봤어야 됐어요. 의무사항이었고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를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몰린 게 어딘가요? 아랍어로 몰렸잖아요. 다 아랍어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평가해놨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도 이제 어떻게 접근을 바꿨나 하면은 인문계, 자연계 예를 들어서 2과목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 근데 풀게 해놓고 대신에 가산점을 부여했어요. 2과목으로 둘 다 본 학생들은 가산점 없고, 1과목으로 둘 다 본 학생은 가산점 없고, 1, 2 이렇게 본 학생들은 가산점 5점, 2, 2 이렇게 본 학생들은 가산점 10점. 그럼 그게 제한 요소로 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 차이가 없죠. 가산점 5점이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 정시에서 연대 같은 경우에
등급별로 영어 과목의 등급별로 가산점이 5점 감점되거든요. 근데 연대 환산 점수로 1100점 만점인데 1010점 만점인데 여기서 5점이 깎이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점에 대한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뭐 5점, 10점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2외국어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대로 국어는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은 누구나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봐야 되면서 공통 문학에서 34문항, 1번, 그다음에 선택 문학에서 11문항 해가지고 45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 화작, 일반적으로 화작이 쉽다라고 느끼죠. 근데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언어와 매체 어렵다고 느끼죠. 이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작은 넓고 얇고 언어와 매체는 좁고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 그다음에 선택 과목 아까 보신 대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 1 해서 공통에서 22문항, 그다음에 선택에서 8문항, 30문항을 시험을 보는데 여기도 주의하실게요. 기존의 문이과 통합되지 않은 이과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21번, 29번, 30번 문제가 일반적으로 킬러 문제였는데 29번과 30번 문제 유형들을 놓고 보면요. 적분과 공간 도형을 융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융합해서 못 내죠. 그죠? 뭐 공간 도형만 시험을 보든 적분만 보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심한 문제, 킬러 문제 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가 어려워졌나요? 수투가 어려워집니다. 작년 수능 시험 문제를 봐도 여기 공통 특히 수투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이제 고1이 바로 앞이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문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이 수투 과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학을 강의를 했고 뭐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재수생학원 운영을 좀 많이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죠. 이제 없어진 학원이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실 건데 노량진 정진학원이라고 노량진 정진학원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메가스터디나 이슈스 또는 뭐 강남기성예교를 종합 재수생들을 운영을 많이 했는데 과목은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 수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의 저는 척추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뭐가 나오느냐면 극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극한의 개념이 나오고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이게 나오는데 함수의 극한이 미분이거든요. 평균 변화율이. 그런데 커리큘럼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1, 1, 2반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수상, 수화 열심히 해서 1학년 거 배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시면 개학하자마자 한 달도 안 걸리죠. 중간고사 대비 기간 들어갑니다. 보통 한 4주, 5주 하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끝나요. 그럼 5월 중순 되죠? 그럼 또 한 보름 정도 수업하고 나오면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되면 이제 수화, 마저 심화학습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되면, 겨울방학 때는 다들 열심히 수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투는 언제 할 거니? 그러면 여름방학이에요. 라고 스케줄들을 대부분 짜거든요. 여름방학 3주입니다. 보통 수학학원 일주일에 2번 가죠? 보통. 그러면 6번을 수학학원 가서 수투를 띈다? 이 제일 중요한? 천재죠.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저기 원장님이 그런 교육 그 스킬 그런 커리큘럼 워낙 오래 하셔서 그러니까 잘 짜세요. 잘 짜십시오. 선행학습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적당하게 어느 비중이 더 크고 어디에 치중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 전략이죠 일종의. 현재 저희 나라 대학 입시는요 전략의 승부입니다. 전략과 정부의 승부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짜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성공 못해요. 왜? 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효율성이죠.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 8시 20분까지 학교 가서요. 밤 11시 돼야 집에 와요. 4시 40분에 수업 끝나고 종례하고 끝나고 나오면 5시 좀 넘고 그럼 6시까지 학원 가고 6시에서 10시,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11시 되죠. 그럼 이제 엉덩이 두드려주잖아. 아, 우리 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공부한 시간 1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없는 하루 종일 다큐멘터리 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짜느냐가 사실은 승부처입니다. 재수생들을 워낙 오래 봤고 제가 하는 일이 또 지금 뭐 고1, 2, 3 고등학생들 입시생들을 나누는 거니까 한 거 보면 한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를 보는데 그 전략 부분에서들 다들 없어요. 그냥 열심히. 어머니도 열심히 해. 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뭘? 그냥요. 그래가지고는 승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수학에서도 투를 변형을 해서 고등학교 지금 중3이잖아요. 중3에서부터 2학기를 어떻게 보내고 지금부터 어떻게 스케줄을 짜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낼지에 대한 것들을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저희 원장님 도사세요. 원장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이과 폐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요거에 대한 결과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문이과 통합되기 전에는 성적표가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성적표 통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합법과 잠금 뭘 선택했느냐?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제가 아까 이거 희망사항이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여기에 대한 시각과 애착은 좀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성적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게 부모님들은 몇 등급 옆에 있는 숫자부터 보세요. 정시에서는 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얘로 계산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탔을 때. 얘 가지고 계산합니다. 얘. 표준 편차. 그래서 그런 경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좀 뭐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올해는 요즘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떨어졌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만점인데 왜 대학을 떨어져? 말도 안 되는 게 보다 잘하는 애가 어딨어? 이 표준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문제 출제 난이도를 예상해서 고정 점수를 재현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이 표준 편차의 만점은 올라갑니다. 4년인가 5년 전에 국어가 이게 148점인가 얼마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국어 만점 맞고 수학 3개 틀려도 의대가 나왔었어요.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탐구 과목은 저희가 볼 때는 한 67점, 66점 만점이 요 정도에서 나오면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을 보면 이게 이제 의도적인 것 같아요. 하도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쏠림 현상이 심해서 그런지 전년도부터 지구과학에 대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지구과학 난이도가 72점이에요. 그런데 물리는 선택 안 하거든요. 어려워서 애들이. 난이도 만점이 64점입니다. 교점이. 쉽게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과목을 선택하고 한 학생은 물리를 선택하고 한 학생은 지구과학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 둘 다 만점이야. 그런데 표점으로 계산하면 지구과학을 선택한 애가 2개 틀렸어요. 그럼 한 67? 요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물리는 다 맞았어요. 64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2개 틀리고도 표점 하게 3점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럼 얘 만점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를 준비할 때. 그래서 여기서 표점에 대한 것들, 이제 등급에 대한 것보다는 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표점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1등급이 4%까지고요.
2등급이 11%까지입니다. 그럼 1등급과 2등, 내가 2등급이야. 잘했네. 근데 그 2등급 안에도 5%로 2등급이냐, 11%로 2등급이냐, 이 안에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30만 명이 넘는데. 그죠? 그래서 등급에 대한 애착을 좀 어느 정도 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행간을 보시라는 거죠. 얘가 2등급이야. 아이, 잘했어. 좋아. 그런데 몇 프로인지. 왜? 대학은 복 있는 학생들,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애가 우리 다니는 학교에서 몇 등 했느냐가 제일 중요했죠? 그죠? A냐 B냐 C냐가 중요했죠? 그 A도 그렇습니다. 다른 거다 그렇게 질문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다 A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온다. 3등급, 4등급이다. 걔 원래 4등급일 수도 있었어요. 왜? 25%까지가 A잖아요. 그죠? 그럼 24%까지가 3등급이라 4등급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4등급이었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좀 넓히셔가지고 얘가 해당하는 등급에 또는 해당하는 성취도에 어느 포션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요. 또 하나, 각 대학에서 정시로 선발을 할 때는 그 과목별 반영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나한테 유리한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보시면요. 이과입니다. 수학하고 탐구 반영 비율이 두 과목 합쳐서 75%예요. 국어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자연계를 이과를 갔는데 수학하고 탐구는 잘 봤어, 같은. 근데 국어가 0점명이었어요. 그럼 어디 지원해야 돼요? 이런 데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좀 먼 훗날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의 모집 인원의 증가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쭉 늘었습니다, 늘기는. 그런데 여기서 스톱할 겁니다. 왜? 여기가 40%선이거든요. 여기가 40%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대학이 얘네들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증가 인원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이제 2026학년도에는 여기 인원과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40%를 맞췄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수시 2월 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시에서 정원을 다 미달이어서 못 뽑는 게 아니고 뽑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을 정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8명까지는 성적이 부합되는데 19, 20등인 애가 기준에 못 맞춰요. 그럼 안 뽑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을 정시로 이월을 시켜요. 정시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이 안 돼도 이 정원이 되면 다 뽑느냐? 간혹 그러신 분들 계세요. 서울권에서 미달되는 학과를 뽑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그런 거는 미아리 가서 물어보세요. 없어요, 미달되는 서울권에서. 왜냐하면 수시에서 못 뽑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 인원이 20명인데 지원이 20명이 했다. 그럼 다 뽑아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안 뽑습니다. 성적이 안 되면 안 뽑아요. 안 뽑고 정시로 넘깁니다. 근데 정시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또 안 뽑아요. 무조건 복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시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이 또 있어요.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들 썼다가 떨어진 애들, 성적 고득점인 애들이 다시 지원하는 거죠. 이게 미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형들 수시를 살펴볼게요.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파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를 정량 평가하는 거고요. 대학별 환산 방법이 있다는 걸 주목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1.5등급이 있고 1.3등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부모님들은 1.3등급이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아닙니다. 1.3등급이 떨어지고 1.5등급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대학에서 환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1.3, 1.5등급은 당연히 1.3등급이 잘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런 등급이 나온 건 그 학교 내의 교내 대학생들의 상대평가거든요. 전국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역별로 사실 학업 역량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강남권의 한복판에 있는 고등학교와
저 지방의 도선 압도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학교 얘들 학력 수준이 같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도 1.5, 얘도 1.5 그러면 똑같은 1.5 등급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안 보죠. 그래서 다시 계산합니다. 환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산하는 비율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분위기 봐주시고,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해서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주목하신 세특에 대한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징당 몇 개 대학 빼고는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고요. 뭐 논술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크게 할 얘기 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고, 다만 참고하실 건 모든 대학 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반드시 있어요. 선행학습 역량평가서를 보시면 그 대학에서의 논제를 왜 냈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교과서 몇 페이지에서 냈고, 그 다음에 이 얘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논거를 말할 때 논거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모음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 키워드가 어떤 거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대학교도.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지 반드시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필기자전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그 대학별로 그 환산 계산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어머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산을 할 때는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받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응시 인원 이걸 가지고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 낮은 점수에서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거죠. 근데 거기서 혼자 갑자기 100점 맞아요. 그 혼자 도약청청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의 학업 역량, 경쟁력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아닌 거죠.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우린 이렇게 개선합니다 라고 해서 공개해놓고 하는 대학이 연대와 시립대예요. 그래서 그 연대에서 개선하는 방법을 우린 Z점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시 환산을 해서 계산해요. 또 요 응시는 저희 학교는 이과가 2번밖에 없어가지고 50명이 안 돼요. 그럼 등급 따기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거를 이과가 200명인 학교에서의 등급과 50명이 안 되는 학교의 등급을 대학에서 똑같이 평가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응시 인원수도 같이 환산하면서 물심도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은 성취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로 나타내는데 중학교하고 조금 달라요. 백분위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 수강자 수만 표기하고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학생의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유추하기는 힘들어요, 대학에서. 다만 어느 위치 정도에 있으면 추정은 가능합니다. 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시면 A, B, C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반드시 100분위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25% 몇 프로 이상이면 A, 몇 프로 이상이면 B 이렇게 가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한 건 아니고 진협에서 교사협의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 절대 점수가 있습니다. 뭐 60점 이상이면 A, 40점 이상이면 B, 40점 이하면 C로 가자. 그러면 어느 학교 보면 이제 문제를 쉽게 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느 고등학교 거 보면은 A가 97%예요. 실제로 학생부 보시면 그런 거 많습니다. 97%, A가 97%예요.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 안 합니다. 평가 안 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증가는 2022학년도에 증가를 했고 23, 24, 25학년도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정시를 늘려라 그러니까 줄여라.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를 늘려라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무 과중하게 편향된 걸 줄여라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줄일게 어디로? 교과로. 그래서 보시면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는 원래 없고요. 성균관대, 연세대가 2021학년도까지는 교과 전형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으로 뽑죠. 그럼 이게 지정을 했어요. 정규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교과가 뽑아라. 그래서 22년도에 신설시키고 그다음에 그 모집 인원들은 거의 유지하고 가고 갈 거로 보입니다. 26학년도까지 유지할 거고요. 서울대는 영원히 교과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거의 종합 전형만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학종에 대한 변화율도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소폭 감소했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진대학들은 감소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은 문제는 이거죠. 수능 최저, 그러니까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대학, 그러니까 연대, 한양대, 동국대, 이대 빼놓고는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지원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방에 내신이 1.0짜리 많습니다. 1.0짜리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수능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최저학력 기준 없는 데 쓰죠. 한양대는 전에부터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거든요. 교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교과 전형 합격 점수 평균대가 얼마인지 일반 국가가 1.1, 1.2 이래요. 왜? 지방인들이 최저는 못 맞추는데 내신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최저문제로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시행했던 것들이 연대도 보면 교과 전형 엄청 높지 않습니까?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저 내신은 그렇게 아주 탁월하진 않는데 내가 최저를 맞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최저 학력 기준이 제일 빡센 데다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반 이상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돼요. 왜?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추천서를 줘야 되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명. 그래서 서울대 2명, 재학인원 연대 5%, 4%, 연령 이내 뭐 기타 등등 이랬죠? 그러니까 내가 교과 전형을 쓰려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제한 요소가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하려면 일단 내신도 상위권, 수능도 상위권, 둘 다 해야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2023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33.3%가 못 맞춥니다. 광역시가 41.5%가 못 맞히고요. 도지역 전체로 따지면 약 50% 정도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부모님들 많아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1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확 올라가겠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1등급 받는 거는 1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1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럼 12년 동안 열심히 하는 놈들은 다 병신이죠. 공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이제 종합전형을 놓고 보면요. 크게 나눠서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얘는 크게 생각해 이게 많이 오도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실제로 전공적합성이라는 건 그렇게 평가 요소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계열적합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만약에 민항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이런데 그 여객기를 모는 기장이 꿈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고등학교 교과나 고등학교 활동에서 뭐를 맞춰야 되나요? 있나요? 갑자기 침묵을 없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계열 적합성인 거지, 전공 적합성. 그래서 나 의대 갈래 그럼 봉사활동 다 대학병원 가서 하고 앉았고 의대 교수가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요, 학업 역량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인성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성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학교에 보면 이제 행동 특성에다 적어주는데
다 휴머니티를 적어놔요. 수업 시간에 성실하고 친구에게 배려심이 많고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44만 명이 다 착하고 다 성실하고 다 배려심 많습니다. 뭘 보고 뽑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휴머니티가 아니라 퍼스널리티를 적어줘야 돼요. 근데 다들 착하다 이걸로만 가니까 평가할 요소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학생도 종합전형 절대로 깜깜이 전형 아닙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고요. 이거 뭐 인터넷에 보시면 바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소서가 2024학년도 폐지된다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전년도가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을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데 국어 아까 말씀드렸죠. 학법과 작문에 대한 유불리 말씀드렸고 수학에 대한 평가 점수는 이렇게 해서 현행 그 점수 부여하는 걸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이거 눈여겨봐 주세요. 2022학년도 수능 가장 최근 거를 보시면은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랑 학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 두 학생이 둘 다 만점을 맞았을 때입니다. 둘 다 원점수상으로 100점이죠. 그런데 표준 점수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149점이고 학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147점입니다. 똑같이 만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가 2점 깎이고 들어가는 거죠. 왜? 이게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보정 점수를 2점 더 주니까. 모의고사를 봐도요. 그걸 작년 모의고사입니다. 3월, 4월, 6월, 7월 걸 보면 학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똑같이 만점을 맞았다라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는 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택 과목 생각하셔야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수능 얘기입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147점이었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144점, 무려 3점 차이 납니다. 똑같이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눈여겨봐 주시고요. 특히 상위권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과 22학년도를 비교해서 이거 올해 수능 본 거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최고점이 작년에는 수학 가형 이과입니다. 가형 문이과 통합되기 전이죠. 최고점이 137점이었고 1등급 컷이 13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몇 명이었냐면 7,066명이었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 문이과가 통합된 다음에 1등급 표준점수 컷이 137점이었고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18,031명이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깝죠? 근데 여기 1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문계, 즉 문과 학생은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했던 그 교수가 한번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었죠.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이게 이렇게 문과 이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편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기자와의 대답 왈. 문과 학생이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친놈이죠. 또 하나가 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학이 97% 정도 나오면 97.8% 요 정도 나오면 의대 한번 써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인원이 3,000명이잖아요. 의대 모집 인원이 3,000명 조금 넘습니다만 수시로 빠지고 뭐하고 점수 좋다고 다 의대 가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 선에서 한 60% 정도가 빠져요. 그러면 정시 모집 인원과 얼추 유사하거든요. 써봐라 그랬는데 올해 문이과 통합된 다음에 비슷한 백분위를 보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3,000명이었죠? 몇 명입니까? 40,000명입니다. 40,000명.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학이 다른 과목 공부를 했지만 우리 애가 거의 수학의 98%야. 이 정도면 의대 쓰겠지?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확 내려와야 돼요. 큰 착각이십니다. 100% 탈락합니다. 그래서 입시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 국어는 큰 편차가 없죠. 왜? 전에도 문과 이과 학생들이 같이 봤기 때문에 큰 편차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색깔로 표시해 준다면 물리는 점점 표준 편차가 내려가죠? 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구과학 같은 걸 놓고 보시면 지구과학이나 지구과학 원 보면 계속 올라가죠?
여기 74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더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무조건 높은 표준 편차가 높은 걸 선택한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은 걸 선택한다는 것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탐은 실질적인 사탐은 크게 등락폭은 없습니다. 왜 한숨을 쉬세요? 꺼지겠네. 다음 이제 이게 그 정시하고 수시 어느 걸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매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경인지역에서 꼭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거든요. 국회 모델리티 자료인데, 인천에서 그 수시로 서울대를 간 학생이 131명이고요. 정시로 간 학생이 6명입니다. 이 중에 5명이 재수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학생은 수시 준비하시는 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서울 25개 구에 대한 데이터인데, 강남구, 서초구, 양초구, 송파구 이 4개 학과에서 정시로 서울대를 입학하는 인원이 서울 전체의 64%입니다. 나머지 구는요, 보시면 땅땅땅땅 많아요. 결국 정시 40% 확대가 그 아까 보셨던 4개 구에만 특화돼서 이점을 발휘하는 전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재수생도 있죠, 거기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가 그래서 정시를 확대하라 그러니까 2023학년 내년이죠. 내년부터 그래 그럼 정시를 확대를 뽑을게. 그런데 우린 이렇게 뽑을게 하고 발표한 게, 지역균형은 수능 점수를 60% 반영하고 40%는 지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하듯이 서류평가할게, 세특 반영하고 교과 학업 성적 반영하고 교과 이수상황 반영할게, 이렇게 발표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종합전형이죠. 어차피 서울대를 지원하는 수능 애들 점수차 크게 벌어지나요? 안 벌어집니다. 그럼 결국 벌어지는 건 여기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수능, 학종 둘 다 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입니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는 수능으로 다 뽑고 2단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교과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재수생과 재학생들의 대학 입학 비율이고요. 뭐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고려대도 절대적이죠.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돼가지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역균형 증가가 10% 아까 증가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결국 관건입니다. 수능 최저만 맞추면 거의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학년별 내신 반영기로 확인하세요. 왜? 지금 고등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1학년, 2학년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3학년에는 교과 성적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 수를 확 줄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뭐로 채웠어요? 성적이 안 나오는 진로 선택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인 게 고대죠. 원래는 20%, 30%, 학년별로 20%, 30%, 50%로 반영했어요. 3학년 때 뒤집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그냥 100으로 바꿔버렸습니다. 100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심지어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요, 30, 40, 30으로 바꿔버렸어요.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2학년 말까지의 성적이,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2학년 말까지의 교과 성적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면서부터 성적 관리가 결국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냐 없냐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라는 거예요. 어머님들의 자녀가 지금 중3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리큘럼을 잘 짜셔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1학년 과정부터 쭉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1학년 올라가서 열심히 하지, 뭐 겨울방학에 열심히 하지, 천만에 안 된다 그랬죠?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왜? 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보시면 이거 어디 있는 자료냐면 학교 알림이에 있는 자료예요. 학교 알림이 아시죠? 들어가 보시면 다 자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자료 다 있습니다. 보시면 표준 편차가 여기 19.9죠.
이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6.0이죠. 평균이 85점이고, 아니, 수학으로 하죠. 평균이 79.7이고, 표준 편차가 8.7. 여기는 평균이 62.8이고, 표준 편차가 22.5. 어머님들이 딱 봐도, 아, 어느 학교가 잘하는 학교구나라고 보이시죠? 그죠? 근데 대학 입학처에서 모르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거 무조건 뭐 잘한, 여기는 정말 내신 따기 힘든 거예요. 편치기는. 여기는 하나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되는 학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혹시 뭐 여기도 고교 선택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지 제가 올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11월 달에 그게 관건이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고 보내셔야 돼요. 그냥 어느 고등학교가 그냥 서울대 많이 보냈다 우르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전형, 종합전형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것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참고로 이건 건국대 겁니다. 건국대 22학년도 입학 결과 건국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교과와 그럼 종합전형의 차이가 뭐냐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점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학과들이 합격된 평균 내신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로 합격한 등급이 이렇게 됩니다. 종합전형은 합격한 평균이 같은 학과지만 이렇게 됩니다. 최저로 합격한 애가 이렇게 됩니다. 뭐 6.2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반 아이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특화된 애예요. 이런 아이들 6.2면 아예 과학고겠죠. 과학고 아이들은 서성한 밑으로는 원사 안 씁니다. 그냥 재수합니다. 쪽팔리다고. 그러니까 과학고는 아니에요. 특목고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얘는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애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평균으로 보시면 평균 1점대 중후반은 돼야지 가능하죠. 여기서 보시면 평균 2점대 중반이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차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평가하는 걸까요? 생활기록부 내용의 활동 내용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뭐 저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략하게나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좀 더 궁금하시고 그런 게 있으시면 거기 저희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게 서울 전화번호인데 아니면 원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